네, 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 손영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의 원가이드의 활용을 케이스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완전 무치약 환자의 원가이드, 가이드 서저리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하악 무치약 환자에서의 원가이드 시스템 적용, 그리고 상악 케이스,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우리가 가이드 서저리를 계획하고 시행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의 가이드 서저리 시의 고려사항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술전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수술 시에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계획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단계에서는 완전 무치약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표면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서피스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여기에 발생하는 에러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무치약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 서피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스캔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완전 무치약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스캔보다는 임프레션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서피스 데이터와 그리고 신부 데이터를 머징을 하는 단계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머징 포인트를, 정확한 머징 포인트를 잡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이드 서저리 하는 서저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서지컬 템플릿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원이 없습니다. 치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정원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보통 앵커 스크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앵커 스크류가 적절하게 우리가 식립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개 이 앵커 스크류를 체결을 하였을 때 징지바가 블리칭이 되는, 연조직이 블리칭이 되는 양상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 템플릿이 조직에 정확하게 이 접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가이드 서저리 시에 식립될 에러를 줄이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간단하게 살펴본 고려사항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하악 무치약 환자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남자 환자이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 상악은 RPD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셨고요. 특히 하악의 제작 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노라마상에서 이 두 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탈 본로스가 상당량 진행이 된 것이 관찰이 되고요. 자,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은 양쪽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그리고 어비투먼트가 장착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 어비투먼트를 지지로 삼아가지고 덴처를 장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머징, 쉽게 말해서 신부 데이터와 서피스 스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합을 시킬 수가 있는지, 보통은 세 점에서 우리가 정합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양쪽에 두 개의 임플란트 픽스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머징 포인트로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삼각형의 머징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하악 전치부 쪽에 다음과 같이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해서 추가적인 머징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대개 무치약 환자에서 머징 포인트를 잡을 때에는 이렇게 교정용 스크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환자에게 장착을 시킨 후에 CT를 촬영하거나 해서 머징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하악 전치부 쪽에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해서 3개의 머징 포인트를 확립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플래닝을 했고요. 전반적인 플래닝 데이터, 그리고 3D 임플란트 스튜디오상에서의 플래닝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의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앵커 스크류의 위치도 앵커핀의 위치도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템플릿을 먼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6개의 임플란트를 하악에 식립을 해서 픽스드 타입으로 그 하악의 교합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 환자는 대개는 7번까지 식립을 하면 좋겠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6번까지만 회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33, 그리고 35, 36, 그리고 43, 45, 46 6개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템플릿이 제작되어서 오게 되겠고요. 이 환자는 술전에 부강내 사진이고요. 먼저 기존에 있던 픽스처를 제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제거를 한 후에 먼저 이렇게 템플릿을 적합을 해봅니다. 적합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앵커핀을 이용을 해서 템플릿을 고정을 하고 템플릿이 고정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그 템플릿에 의해서 징지바가 압접된 블리칭된 양상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잘 템플릿이 위치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환자는 본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베이살본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랩리스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릴링 후에 임플란트 식립이 완료된 부강내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식립이 완료된 후에 다음과 같이 앵커핀을 제거를 하고 템플릿을 제거한 후에 환자는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PMMA를 이용해서 밀링을 이용해서 어비트먼트 위치와 그리고 템포라리를 먼저 미리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퍼 어비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다음과 같이 원피스로 된 템포라리를 환자에게 장착을 해줌으로써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악이 덴처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디어트 로딩이 자유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환자에게 풀마우스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이나 이미디어트 로딩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교합을 잘 설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으로 그리고 환자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상 어느 한 곳으로 로드가 집중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전체의 임플란트 픽스처가 다 실패를 하지는 않지만 특정 임플란트 1개 혹은 2개 이렇게 일부 임플란트들이 디스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재식립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굉장히 톨러러블 하다면은 템포러리 덴처나 이런 것들로 당분간 릴라이닝을 한 템포러리 덴처 같은 것들로 교합을 유지시키거나 저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악이 덴처였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이제 픽스드 타입을 이용을 해서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상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46, 45, 43, 33, 35, 36번에 식립된 CT상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모든 픽스처가 본 하우징 내에 적절한 깊이로 잘 식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후로는 적절한 이제 힐링 타임을 거쳐서 보철물 장착을 마무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루 3년째 경과한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수루 3년째 CT가 되겠습니다. 크게 크리스탈 본 체인지나 과도한 리모델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계획을 할 때 이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굉장히 만약에 이게 가이드 없이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은 숙련도를 요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이용을 함으로써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그냥 루틴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로 훨씬 더 컨버전 할 수 있는 툴이 이런 원가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상악의 무취학 환자에서의 원가이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은 이제 맨디블라 캐널과의 거리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 않다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자체의 강도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힐링 타임도 짧기 때문에 하악이 조금 더 편합니다. 하지만 상악에서는 고려될 사항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고요. 발치를 시행하고 나서 생기는 리치 아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상악동의 뉴마타이제이션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골질도 하악에 비해서는 불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노라마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양쪽의 사이너스의 뉴마타이제이션이 심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 같은 추가적인 그라프트가 필요해야, 동반이 되어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번 때 23번 부위에 보시다시피 방사선 투과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술 전에 먼저 발치를 시행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이 환자는 63세의 남자 환자고요. 현재 상악의 상태는 22번에 잔존치근이 있게 되었고요. 23번 부위에 큰 본 디펙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너스의 뉴마타이제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을 CT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발치 전에 찍었던 CT가 되겠는데요. 보칼본이나 전자적인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많이 흡수된 굉장히 큰 디펙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정 부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내살 캐비티와도 어느 정도 이로전이 발생한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군데, 양쪽의 사이너스의 본그라프트, 그리고 23번, 22번 부위의 디펙트에 대한 디펙트 매니지먼트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통상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머징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은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임플란트를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10번대 임플란트의 위치를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사이너스 내로 인게이지 되는 양이 많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23번 부위에도 상당히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칼본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GBR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때도 마찬가지로 잔존골이 많이 봐줘야지 2mm 정도의 잔존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한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은 12번, 13번, 15번, 16번, 그리고 22, 23, 25, 26번 8개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양쪽 6번까지의 교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원가이드를 이용하기로 했고, 22번과 23번 부분에 GBR을 시행하기로 했고, 양쪽 사이너스를 레터럴 윈도우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본그라프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템플렛에 대한 디자인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고리식이나 이런 것들, 특히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리식을,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을 해 놓고 나서 가이드 템플릿을 우리가 체결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고요. GB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플란트 식립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GBR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먼저 양쪽의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먼저 다음과 같이 각각 분리된 인시전 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그라프트만 먼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템플릿을 적합을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상악 전치부, 구치부 쪽에 블리칭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블리칭을 확인을 해서 이 템플릿이 얼마나 그 치은과 정확하게 적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다른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원가이드 서저리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20번 때 22, 3번 부분, 22번은 발치를 했고 23번은 디펙트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본그라프트와 멤브레인 어댑테이션 후에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통상적인 GBR 과정과 다를 바 없고 통상적인 사이너스 그라프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술 후에 파노라마 상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하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템포러리 덴처를 릴라이닝을 해서 교합을 유지시키고 식사를 하도록 해드렸고요. 템포러리 덴처를 장착해 드리는 시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로 2주째로 보통 잡고 있고요. 그리고 릴라이닝 되는 소프트 릴라이너의 두께는 최소 두께를 2mm로 잡고 보통 템포러리 덴처를 릴라이닝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3번 부분에 GBR 된 양상을 CT상으로 보고 있고요. 26번의 사이너스, 16번의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로 4개월 정도 이 환자는 콘솔리데이션 피어리드를 거쳤고요. 수로 4개월째 보철물을 다음과 같이 3피스 타입으로 장착을 하고 치료를 마무리를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철물 장착 완료 후에 파노라마 상이 되겠고요. 사이너스도 과도한 리모델링 없이 잘 유지되는 상황이고 있고요.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10번대 보시면 12, 13번에 충분한 레비알 보온의 두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15번, 16번 부분에도 사이너스에 크게 염증 소견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20번 대 같은 경우에도 22번과 23번 부분의 디펙트 부분의 리제너레이션은 거의 완벽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5번과 26번 부분의 사이너스 그라프트한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또 상악의 무치약 환자의 전악 임플란트를 온가이드로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보시게 되시면, 자, 하악은 이미 온가이드를 이용했습니다. 온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먼저 수술을 해놨던 상황이고요. 이 환자는 69세 남자 환자로서요. 하악은 이제 발치를 하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통해서 우리가 온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GBR을 하고 해서 수술을 지금 완료해 놓은 상황이고요. 상악은 무치약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같은 경우에는 본로스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상당한 본로스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다음과 같이 상악 무치약 같은 경우는 제가 모징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교정용 스크류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헤드 부분에 레진을 이용을 해서 레진볼을 만들어 주셔야 이 금속에 의한 우리가 스캐터링을 피해서 좀 더 정확한 머징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레진 헤딩을 하셔가지고 CT를 촬영을 하시고 임프레션을 뜨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CT를 보게 되면요. 상악 20번대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흡수가 많은 치조제를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합니다. 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지만, 자, 구치부로 가면은 상악의 상악동의 뉴마타이제이션은 상당량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고리식 없이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20번대 구치부, 그리고 자, 10번대 전치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문제점은 이 전치부 쪽, 상악 전치부가 굉장히 버칼 쪽으로 흡수가 많이 발생한, 그리고 나이프 엣지를 가지고 있는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흡수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다음과 같이 상악 구치부, 10번대 구치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뉴마타이제이션이 상당량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또 8개의 임플란트. 전 되게 기준을 잡는 게 최소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상악은 8개, 하악은 최소 6개의 임플란트 이상의 픽스처를 식립을 하셔야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12, 13, 15, 16, 22, 23, 25, 26 이런 식으로 해서 6번까지만 회복을 해주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특별히 환자가 원한다면 7번까지도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3D 임플란트 스튜디오상에서 12번과 13번의 위치를 이렇게
했고요. 12번과 13번은 3.5mm의 픽스처나 4.0 픽스처를 이용을 했을 때에도 레비알 쪽으로는 스레드 노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오그멘테이션 GBR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다음같이 22번, 23번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다 받아줄 만한 보니 하우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그멘테이션 GBR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잡았고요. 자, 15, 16번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레터럴 어프로치를 이용한 사이너스 본그라프트와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20번 부분에도 25, 26번에도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사이너스 본그라프트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법으로 수술을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잔정물이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브머징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과 같이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 굉장히 다량의 오그멘테이션 GBR이 필요한 경우에도 1회법보다는 그래도 임플란트를 서브머지 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환자에게서는 서브머지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템플릿의 디자인이 완료가 됐고 3개의 앵커핀을 이용해서 픽스처를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입격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만 대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치조제가 있고요. 자, 12번, 13번, 15, 16. 자, 식립대 위치의 CT 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22, 23, 25, 26번이 되겠습니다. 술 전에 지금 이 템플릿을 장착하기 전에 이미 저는 양쪽에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를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은 앵커핀을 위한 드릴링 홀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앵커핀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앵커핀을 이렇게 장착을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끝까지 다 장착을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장착을 하신 후에 이것들을 조금씩 더 조여가면서 양쪽 이분리하게 모두 다 치은 부분이 블리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템플릿의 적합도를 더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 이후 상황은 이제 이미 제가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원가이드의 그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그래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을 때 얻는 또 하나의 장점은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그때그때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드릴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축된 수술 시간은 환자 불편감의 감소나 그리고 치유 시간의 단축, 그리고 저희가 식립에 소비한 시간을 다른 쪽으로 집중할 수가 있어서 수술의 성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임플란트 그리고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 그리고 전치부의 오그멘테이션 GBR까지 했을 때 수술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걸렸던 시간은 약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술이었습니다만 만약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안에는 임플란트 이 수술을 절대 끝낼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파노라마 상이 되겠고요. 자, CT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10번대 같이 그래프트도 잘 되고 전치부의 오그멘테이션도 잘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환자도 템포러리 덴처에 릴라이닝을 해서 소프트 라이너를 릴라이닝해서 유지를 했었고요. 수술 후 4개월째 다음과 같이 2차 수술을 시행을 했고, 자,
보통 2차 수술을 할 때에는 크게 인시전을 많이 주진 않고요. 다음과 같이 크리스탈로 리니어 인시전만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자, 2차 수술 완료 후에 가 되겠고, 약 4주 정도의 힐링 기간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징집하고 오버그로스 되는데요. 대개 이 템포럴 덴처를 쓰시는 분한테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고요. 이것이 뭐 보철물 장착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커스텀법 체결하고요. 다음과 같이 자, 3피스 타입을 이용을 해서 3피스로 SCRP 타입으로 보철물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보철물 장착 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보철물 장착 당시에 자, 20번대 22, 23, 25, 26번의 CT뷰가 되겠고요. 12, 13, 15, 16번의 CT뷰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 이 환자는 제가 병원이 군포에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에콜 체크할 때마다 크게 문제 없이 상악하악 다 유지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악과 상악의 풀마우스 임플란트 식립 케이스, 그리고 원가이드를 이용한 식립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단단하지만 결론을 내보고자 하면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악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식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우리가 집중력 결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을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절약된 시간을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거나, 그리고 수술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환자가 얻는 이점들 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전악 임플란트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증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